요즘 노트북들이 좀 대부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맥북을 사고 나서 윈도우 노트북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랜만에 하나 드리고 싶은 제품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볍고 얇은 데다가 예쁘고 성능 좋은 거 딱 요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은 외관부터 좀 기존 노트북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나요. 에이수스의 젠북 S14인데요. 에이수스 젠북은 원래도 좀 좋아하는 제품 라인업이었지만 이번 시리즈는 특히나 마음에 듭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매트한 전자기기 제품이랑은 좀 달라요. 왜 요즘에 인테리어 잘 된 집 보면은 대리석이나 막 세라믹 테이블 이런 거 쓰잖아요. 약간 그런 재질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광 대리석 같은 느낌도 나고 세라믹 같은 느낌도 나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셀러루미늄이라고 하는데요, 에이수스에서 처음으로 쓰인 소재 같아요. 세라믹이랑 알루미늄이 합쳐진 소재라고 하는데 이 두 소재의 장점을 합쳐둔 것 같습니다. 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의 특성을 가져왔고 이 고급진 마감의 세라믹 특성까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이 실물이 진짜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CNC 가공이 들어가서 정밀하게 가공이 됐어요. 뭔가 정갈하게 다듬어진 느낌? 제가 노트북에 대해서 이만큼 외관을 예쁘다고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두께도 얇아서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손에 있는 건 14인치 모델인데요, 1.1cm 두께 1.2kg 정도라서 휴대성까지도 최강입니다. 그나마 외관에서 좀 아쉬운 걸 꼽자면 하단에 있는 요 고무 받침, 요게 일반적인 제품보다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인데, 노트북이 성능적으로 병목이 생기는 게 보통 전력이랑 발열이거든요.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발열 제어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좀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또 단점을 뽑자면은 요 하단의 나사 정도? 일반적인 십자형 나사가 아니고 별 모양 나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사소한 정도죠. 아마 언급을 안 하면 거의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 무게 밸런스적인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한 손으로 열었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돼서 이 부분도 괜찮았어요. 이 내부 디자인은 기존 에이수스 룩과 유사했습니다. 내부에는 세라믹적인 질감이 없는데 오히려 내부까지 디자인이 일치됐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깔끔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상단 스피커 홀이 전체적으로 뚫려 있어요. 이게 하만카동 인증을 받았고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2개의 우퍼 그리고 2개의 트위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중에서는 상위권 수준의 소리를 들려줘요. 저음부가 완전히 빵빵한 그런 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정도도 아니었어요. 노트북 중에서는 상위권 정도의 평가를 받을 만한 스피커였습니다. 특히나 공간 음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약간 좀 청량한 스피커 소리가 깔끔하게 채워줘요. 포트 구성은 우측에 USB-A 3.2 Gen2 그리고 좌측에 HDMI 2.1,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2개, 3.5mm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몰빵하고 얇고 가벼우면 성능은 좀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노트북 특성상 어느 정도는 맞는 경향성이 있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심에 이 제품도 있고요. 우선 테스트에 쓰인 이 노트북 전체적인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20Hz 주사율의 3K 해상도, 그리고 16대 10비율의 디스플레이, 인텔 코어 울트라 5에 또 내장 GPU, 그리고 16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요 하단 받침이 조금 많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하단부에서 흡기가 돼서 쿨링을 해주는데 이게 공간이 많지 않으면 충분히 식혀주지 못해서 쿨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노트북 하단에 지우개 살짝 잘라서 노트북 높이를 높여주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이래서 좀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 젠북 S14는 받침이 조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건 아예 쿨링을 위한 그릴 디자인 홀이 뚫려 있어요. 와, 근데 이게 CNC 가공이다 보니까 단순히 구멍만 뚫어놓은 게 아니라 외부를 한번 파내고 그 안에 구멍을 또 뚫었더라고요.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또 앰비언트 쿨링이라고 해서 쿨링이 상당히 조용한 편에 속해요. 일상적인 업무 수준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에요.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울트라북 수준의 소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에이수스는 펜 프로파일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잘 먹혀 들어갑니다. 정숙함이 필요할 때는 저소음, 성능이 필요할 때는 풀스피드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로 SoC 칩셋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CPU 따로, GPU 따로, 메모리 별도 슬롯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칩셋에 CPU, GPU, 메모리를 한 번에 올린 구조예요. 애플의 M 칩셋 시리즈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유리하냐? CPU랑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이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거기다가 메모리를 CPU랑 GPU 이렇게
좀 분산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성능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시네벤치 RE3은 싱글코어 1752점, 멀티코어는 8200점대가 나왔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도 돌려봤는데요. 그래픽스 스코어는 3400점대에 CPU 스코어는 6100점대로 종합점수는 3600점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에는 4K 레이어를 2개 쌓았을 때는 원활했어요. 거기에서 3개로 가면서 약간의 버벅임이 생기고 네 번째 레이어가 겹치는 순간부터는 타임라인을 돌릴 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FHD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이고 4K 영상의 경우에도 2개의 레이어를 쌓는 정도까지는 원활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조금 아시는 분들은 SoC 칩셋이면 ARM 기반인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X86 기반이에요. 한마디로 호환성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ARM 기반이라고 하면은 저전력 설계가 좋아서 배터리가 오래가고 X86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성능용 설계라서 배터리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 맞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고성능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을 뿐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대박이었던 거는 저전력 성능 쪽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인텔에서 울트라코어 버전 2를 발표하면서 저전력 쪽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웹서핑이나 워드 문서 작성 이런 가벼운 작업을 할 때에는 사용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근무 시간 정도는 사용 가능한 정도입니다. 물론 다른 고성능 작업을 병행해서 안 한다는 가정이지만 이 정도면은 외부에 출장 다니면서 이동 중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부 미팅 회의에서 이럴 때는 배터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노트북에서 AI 제대로 처리 안 해주면 좀 취급이 안 되죠. 처음 AI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나 좀 삶이나 아니면 업무에 영향을 줄까 싶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쓰임이 많아서 저도 요즘에는 기기를 고를 때 관심 있게 보는 요소인데 이번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에는 AI 성능을 위해서 NPU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0TOS가 장착되어 있어요. 윈도우 코파일럿을 돌리거나 아니면 회의하면서 양방향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이런 AI가 기반이 돼서 처리되는 거에서 좀 유리함이 있죠. 특히나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형식이나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병목 잡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유리하죠. 특히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코파일럿 키가 별도로 할당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업무에 적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별도로 할당되어 있는 코파일럿 키가 정말 큰 장점이죠. 확인해야 되는 자료 데이터가 많다면 요약을 시킬 수도 있고 번역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새롭게 가공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당연히 검색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검토라던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 아니면 세금 처리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당연히 크로스 체크는 필요하겠지만 막막할 때는 대략적인 감을 잡는 거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AI를 다루는 프롬프트 능력이 높다면 거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도 가능하게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에이수스 젠북을 구매하신 분들은 꼭 써보고 연습했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 그것마저도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서 처음 해보는 분야에 대해서 감을 잡을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에이수스에서도 내부 AI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요. 스토리큐브라고 해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랑 영상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영상들을 일정 주제로 묶어주는 스토리 형식 이런 거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찍은 장소나 시간별로 찾기 쉽게 해주고요. 이게 여행 다녀왔을 때 사진이나 영상 정리하면은 이게 또 다시 떠올리니까 재밌기도 하지만 일처럼 느껴져서 좀 고통스럽기도 한데요.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키보드는 무난하게 1.1mm 스트로크를 지원해요. 이렇게 얇은 노트북에서 키 트래블 길이를 확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정말 무난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키마다 떨어진 요 피치는 19.05mm로 이 피치 길이도 잘 확보되어 있고 무엇보다 키캡 하나하나가 좀 큰 편이라서 타이핑에서 오타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패드가 재밌었는데요. 이게 클릭이나 멀티터치로 제스처하는 건 당연하지만 스마트 터치를 지원을 해요. 상단부는 미디어 컨트롤러로 좌우 스와이프로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를 지원합니다. 이게 일반 영상뿐만 아니라 웹에서 유튜브 시청 시에도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상하로 스와이프를 하면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그리고 왼쪽에서 상하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 젠북에서 보여주던 퀄리티 높은 화면을 보여줘요. 400니트의 밝기, 3K 해상도의 16:10 비율 루미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에이수스 젠북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던 좋은 색감의 표본이 되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다만 글레어 패널이라서 쨍한 색감을 즐길 수는 있지만 이 저반사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좀 아쉽긴 해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마지막에 이야기한 저반사 처리가 아쉬운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점을 찾기 어려운 노트북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급으로 봤을 때에는 좀 가격대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확실히 100만원 후반대에서 200만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며 휴대성, 내구
내구성, 소재감, 거기에 성능적인 빌드업까지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노트북의 경우에는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만큼 한 번에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